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시리즈는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 한 번쯤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을 만한 주식 투자의 고수분들 혹은 각종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만나 뵙고요. 그분들의 훌륭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매우 값진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만나볼 분은 경제 전문가분들 중에 한 분을 모셨고요. 현재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소속이고 한양대 겸임 교수 또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의 본부장으로 계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미주원에 출연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시게 아, 돼서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걸 봤는데요. 네. 김광석 교수님 백그라운드를 중심으로 좀 본인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백그라운드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코노미스트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구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시작을 해서 민간경제연구소들을 몇 개 거쳤고요. 그중에 여러분 잘 아실 만한 현대경제연구원도 거치고 또 KPMG 출신입니다. 삼정 아, KPMG 경제연구원에서 예. 거시경제실장을 역임했고요. 지금 이제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또 거시경제를 연구하고 있고 또 한양대학교에서 또 후학 양성하는 데도 또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준이라는 채널이 뭐 주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하는 방식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바텀업이라 그러죠. 종목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거시 경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교수님 모시고 거시 경제 쪽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볼 이런 기회를 잡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지난해 가을에요. 네, 교수님이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네,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백신 이후 경제를 바꿀 20가지 트렌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20개나 되는 트렌드 중에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트렌드 한 세 가지 정도만 선정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의 트렌드를 말씀드린다면 예. 정말 세 가지만 꼽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다 꼽아본다면 예, 예, 많이 말씀해 주시면 말 더 그대로 좋죠. 첫 번째가 이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작년 이제 중반부터 리오프닝에 투자를 하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구조적 변화를 만나는데 그 구조적 변화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에너지 트랜지션이에요. 에너지 대전환.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석탄 발전이 아니라 석탄이나 석유화학 발전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이 일고 있기 때문에 비철금속에 투자하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2021년 경제 전망 때는 제가 원유에 투자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예. 그리고 22년 전망 때는 원자재 중에서도 비철금속 원자재,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실 만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 석탄이 아닌 거죠. 그 그렇죠. 소재들은 리튬이라든가 구리, 알루미늄, 히토리와 같은 이런 비철금속 광물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런 예.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로니까 특히 2020년, 21년과 22년은 완전히 달라진다. 통화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뀐다. 음. 특히 수요가 급격히 회복되고 위드 코로나 중심으로 리오프닝 중심으로 수요가 급격히 회복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그런 예.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 국면이 처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를 제로금리에서 인상하는 시대로의 전환. 그러니까 22년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다. 긴축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거시경제 틀이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게 음. 주요 트렌드죠. 예. 일단 그 중에서 이제 리오프닝을 말씀하셨는데 네. 리오프닝에서 뭐 대표적인 그 기업들은 어떤 걸 말씀하셨나요? 뭐 여행 산업이었나요? 아니면 뭐 다른 네. 분야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세계 예. 경제가 선진국들만 회복되는 경로거든요. 예. 신흥개도국들은 전혀 회복세를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첫 번째로 제시했던 트렌드가 이제 불균형 회복인데, 그럼 예. 선진국들은 왜 회복되나를 지켜보시면 예. 원래부터 코로나19의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대표적으로 이제 언택트나 디지털 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런 산업 말고 코로나19의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을 이제 한마디로 대면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음, 음. 이 대면 서비스업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그게 리오프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면 서비스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실 만한 항공, 여행, 면세점업, 그 밖에 여러 대면 서비스, 호텔, 관광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런 것들 관점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엔터, 예, 콘서트가 엔터테인먼트. 재개된다는 거죠. 예, 어, 엔터주를 좀 강조를 좀 했었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께 좀 차원을 좀 달리해서 생각할 만한 것이 소위 이제 마스크를 벗는 과정. 그렇다면 이제 리오프닝 주로서 화장품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예. 정장 회사에 예. 브랜드 앰바사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그 정장 회사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예. 이제 캠브리지 멤버스라는 아, 예. 제 캠브리지에 있는데요. 캠브리지에 계신데 마침 이제 예. 코오롱 그룹에 있는 하나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예. 이 회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돈 주고도 못 샀던 정장인데 예. 그걸 예. 이제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어떤 소통까지 했냐면 코로나19 상황에 이 거리두기 제한, 또 대면 서비스 제한, 그 사회적 미팅도 제한, 그리고 관계도 제한, 그리고 결혼식이나 혹은 뭐 장례식장이나 여러 행사에 인원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결혼식 건수도 줄었지만 의복을 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관계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정장 브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리오프닝 테마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캠브리지 멤버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일반적인 이런 정장 의류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도 가장 대표적인 리오프닝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부터 선반영돼서 주가에는 그렇죠. 반영이 돼서 움직여 왔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월, 6월쯤에는 이제 실적이 반영되면서 또 기대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대는 그렇게 없지 않을까. 물론 이 마스크를 벗는 발표, 이런 발표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그 테마주 성격은 물론 있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회복시킬 만큼 투자할 만한 지금의 투자 종목은 당연히 아니겠다. 이 음. 의견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그리고 아시다시피 음. 주식이라는 것이 선행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달러 강세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빅스텝 하겠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기간에 달러 강세가 나오는 것이지, 실제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에는 달러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예. 것들도 예. 생각해 본다면 주가나 이런 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변수들은 심리지표적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돼서 나타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뭐 선반영도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교수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저 네, 역시도 이제 여행 산업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뭐 여행주, 뭐 호텔주라든지 항공주, 크루즈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단기적으로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의 그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변환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네, 보면 구조적인 변화잖아요. 완전히 네, 사회의 구조가 바뀌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출장자도 없을 거고, 뭐 컨벤션이라든지 컨퍼런스 같은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날 거고, 그렇게 네. 되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했던 여행 산업이라든지 방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정장 회사들도 재택근무도 사실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영원히 할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5일씩 꼬박꼬박 출근했다면. 그래서 멀리 바라보면 오히려 이런 추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멋있는 질문 주셨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제가 이 코로나19 상황에 이 교육업계가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책을 찾다가 이렇게 줌으로 강의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한 거예요. 모든 대기업들은 지금 이런 줌 강의 시스템을 다 완비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 인재개발원에 이런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서 거의 방송국 수준의 그런 설비를 마련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그럼 이걸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사용할 겁니다. 그렇죠. 사용할 건데 ROI라는 잣대, 그러니까 수익성이라는 잣대를 놓고 다시 돌아갈 것은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은 안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제가 모 그룹사들의 주재원 교육을 갑니다. 그러면 이 그룹사들은 약 200여 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 3, 400여 명의 주재원들을 한 날에 모아요. 음. 한 일주일 동안 모아요. 그 예. 다음에 주재원 교육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 주재원 교육이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으로 개최가 됐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랑 그렇, 대표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 예.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나면 이게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더 효율적인 것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오프라인 교육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히 돌아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도 저도 많이 합니다. 또 재밌는 것도 음. 하나 한 사례 들어드리면 예. 제가 뭐 은행사 한 두세 개 은행사에 그 전국 지점장 교육을 또 합니다. 예. 근데 코로나19 상황에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지점장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럼 지점장 교육을 다시 대면으로 다 모아서 할 것인가? 음. 수익성이란 잣대를 놓고 그 지점장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한날 한시에 모이는 것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죠. 기업들은 그런 비용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놓고 따져서 다시 돌이켜 놓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은 온전히 돌아갈 것인데 어떤 것들은 온전히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반만 돌아갈 수 있다. 3분의 음. 2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신다면 예. 이게 일시적인 어떤 테마주 성격의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온전히 제자리로 실적이 돌아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거죠. 가장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거죠. 코로나19 상황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알바생 자르고 키오스크를 도입했어요. 예. 그럼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러니까 주문 결제만 키오스크가 해주는 거죠. 근데 예. 코로나19가 끝나면 키오스크 자르고 알바생 다시 채용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신다면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올 거라 음. 생각됩니다. 교수님 그 교수님 채널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제 채널에 나오시니까 훨씬 더 재밌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렇습니까? 아, 예, 네, 저희 아주 대화가 더 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쏙쏙 잘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컨벤션 호텔에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 네, 컨벤션 큰 거는 이제 한 뭐 500명, 1000명까지도 참가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모여서 컨벤션을 진행하고 그 결제 금액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 컨벤션 그럼요. 한번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과연 줌으로 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참 하나의 난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호텔리어 출신이지만 호텔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그리고 생각이고요. 예, 저는 이제 이 연구원 생활을 오래 해서 이 연구원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연구원들, 특히 민간경제연구소들이요. 사실 연구자가 굳이 매일 하루 종일 모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음, 모여봤자 한 자리에 모여봤자 자기 일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재택근무를 활용하자가 됩니다. 음, 어차피 자기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오피스 공간을 줄입니다. 완전히. 연구원들이 굉장히 큰 공간을 쓰거든요. 보통 자기 방이 있거나 큰 예, 파티션이 있거나. 예,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오피스 공간을 완전히 줄이고요. 예, 마치 그 도서관식 테이블을 넓게 도입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출근하고 그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날 거기가 자기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재택근무를 많이 활용하자가 비용 효율적인 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예, 또 재밌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그 개발자나 디지털 인재를 채용하고 싶은데요. 예. 이 디지털 인재들이 옮겨갈 만한 데가 많으니까 연봉 조건도 따지지만 거기 재택근무 가능합니까를 놓고 따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택근무를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이걸 예.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온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 예, 예, 맞습니다. 뭐 한국은 워낙 이제 그 직업 잡기도 어렵고 사실 취직하는 게 쉽지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뭐 마음에 안 닿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있는 영국만 해도요 사람이 없어서 난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식당에 가건 어디에 가건 이렇게 항상 구인한다고 이렇게 막 써 있는 게 너무나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걸 네. 봤을 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 기업들도 대면 근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격 근무를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2022년의 테마는 긴축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 부분에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좀 강력한 모습이고 뭐 일시적이다라는 말만 한 2년 나오다가 이제는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시나요? 잡을 수 네. 있을까요? 저도 21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예, 이 물가는 여러분의 소비하는 소비 품목 460여 개 품목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예, 그 품목의 전년 동월 대비 가격 등락률이에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물가가 올라버리면 올해는 물가가 더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전년 동월보다 얼마나 또 증가했는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예, 전년에 많이 증가해버리면 올해 더 증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심지어 100원에서 200원, 100% 상승했죠. 예, 예, 근데 200원에서 또 100원 상승하면 300원이죠. 예, 예. 여전히 100원씩 상승했는데 상승률로 따지면 100%에서 50%로 그렇죠. 둔화돼요. 그러니까 예,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계속 지속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물가가 올랐고 양적 완화 때문에 오른 거 사실입니다만 이런 음, 오르는 현상이 계속 유지되기란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가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요. 예, 근데 그 누구도 뭐 페드도 저도 한국은행도 러시아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러시아 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그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 오늘 날짜 칼럼을 하나 실었던 칼럼의 주제가 세계화의 종식이에요. 말 그대로 탈세계화예요. 음, 양분되는 거예요, 지구가. 그러니까 탈세계화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물건 하나 만드는데 200여 개 나라에서 소싱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나 부품이. 예, 근데 이제 200여 개 나라에서 소싱하는 게 아니라 100여 개 나라에서만 소싱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음, 경제 제재로, 예, 긴장감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값에 물건을 조달받아야 되잖아요. 원자재 그렇, 부품을.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를 더 장기화하고 격화시킨 거죠. 이 러시아 어, 전쟁이. 예,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온 거죠. 누구도 이 음, 전쟁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게도 저도 22년 전망에 긴축의 시대가 온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그 긴축의 시계마저 가속화되는 거예요. 시계가 빨리 도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음, 20년에는 경제 충격이 작용했으니까 이 경제 충격을 잡기 위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한 거죠. 쿼너테이티브 이스라든가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걸 도입했던 것뿐이죠. 예, 근데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했잖아요. 적어도 선진국들은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는 국면이니까 당연히 이제 정상화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제로금리가 아니라 적당한 금리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균형점을 향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긴축의 시대라고 했었던 건데 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왔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또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물가를 음, 잡기 위한. 물가를 잡자라는 또 다른 이유가 발생했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또 미준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긴축적 통화 정책이 가동되는 그런 시점에는 굳이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예,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주식 투자 비중을 줄여라라고 계속 조언을 드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예, 작년 중반부터 계속 예, 지금까지도 유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긴축이라는 면. 그러니까 어쩌면 완화적 통화 정책일 때 상방 압력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20년에 주식 투자에서 잃었던 사람은 찾기가 힘들 만큼 그럼요. 누구나 버는 것처럼. 예, 근데 22년에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을 찾기가 또 힘들어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이 초인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작용한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작용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단적인 증거가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8.5%를 기록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4.1%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냥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도 같은 8.5%도 미국의 8.5와 한국의 8.5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규모가 만약에 다릅니다. 8.5%를 미국에 비율을 한다면 그 미국으로 치면 같은 8.5도 한 16%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미국의 경제 규모나 예, 미국은 모든 게 저성장, 저금리, 모든 게 저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대한 나라에서 8.5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한 10에서 15, 뭐 16, 요 정도로 비유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만큼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거예요. 예, 예, 우리나라 4.1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비교해도 반도 안 되는 8.5, 4.1이지만 예, 같은 8.5도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8.5라.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초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미국은. 유럽도 마찬가지.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역시 공급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인력 조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왜냐하면 저임금 노동력이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3D 일자리는 예, 다 이 선진국들이 신흥국으로부터 그 노동력을 조달받아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노동력을 의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력난인 거고, 그거 인력난이면 당연히 인건비도 치솟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초인플레이션이 온 건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긴 했지만 예, 앞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강한 거예요. 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예,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인플레이션 시대인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차별화된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잡기 위한 초긴축의 시대도 차별화된다. 음,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더 강해질 수 있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의 유출은 음,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렇기 미국으로 다 때문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미국과 유럽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저는 주식시장이 호황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다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주식 예, 투자를 해야 된다면 미국인 것이고요. 음, 더군다나 신흥국 자금이 더 선진국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인 거 맞습니다만 MSCI 기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선 신흥국 범주에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기계적으로 한국 자금이 나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의 박스권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하더라도 음, 주가는 다른 얘기인 거죠. 예, 예, 그런 면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은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 굉장히 좀, 어, 뭐랄까, 띵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 인플레이션 그러면 수요와 공급 문제로 이제 한정을 해서 바라봤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급이 부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건 맞다. 하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이 수요 공급 문제를 벗어나서 결국 세계화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 뭐랄까 효율성이 가장 좋은 시대가 이제 세계화였잖아요. 제일 싼 네. 데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만 하는 나라였는데 이게 단절이 되기 시작하면서 냉전이 다시 찾아오고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예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국수주의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 기본적으로 세계가 반쪽으로 쪼개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예,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결정인데요. 예, 이게 식료품 물가가 치솟잖아요. 예, 식료품 물가가 치솟는데 22년 만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시면 위에가 하늘색이죠. 파란 하늘. 예, 예, 밑에가 황금색인데 이게 곡창지대를 뜻합니다. 예. 러시아도 세계 최대 밀 생산지지만 우크라이나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합하면 이 밀 세계 생산량의 한 15% 가까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밀 공급도 제대로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쟁 중에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음,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수확량이 아니라 1년 후 수확량이 더 줄어들어. 그러면 제가 좀 일관적으로 강조했던 게 21년 전망서에 원유 투자라고 했었고요. 예, 22년 전망에 철, 비철 금속이라고 했는데 이 예,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금 뭐를 꼭 투자하라고 말씀드린다면 예, 저는 식료품 원자재 음, 강조하겠습니다. 식료품 혹은 또 미주은인 채널이니까 미국 주식이라고 한다면 미국 예, 기업 중에 식료품 원자재, 식료품 원자재도 자원이거든요. 식량 자원. 그렇죠. 식량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기업. 이런 음, 기업은 굉장히 유망하겠다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거예요. 이건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이유를 설명하려면 복잡해집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식료품 가격이 치솟으니까 많은 신흥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그 식료품을 자국에 공급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격이 하는 게 더 튀니까. 비싼.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수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회에. 그렇겠죠, 그렇겠죠. 더군다나 달러 강세니까. 예, 더 수출하고 싶은 거예요. 예, 달러를 벌어들이고 싶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음, 세계적인 팜유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예, 근데 이 팜유를 자꾸 수출만 하니까 자국의 식용유 대란이 온 거예요. 근데 음,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 그 튀김 음식이 많은데 예. 그러면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식용유 가격이 치솟으니까. 너무 비싸죠. 그죠? 자전거 타면 원유 가격에 자전거 타면 되지만 예, 어떻게 음식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의 물가 대란이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팜유를 해외에 수출하지 말라라는 조치를 취합니다. 음, 국수주의죠. 물가에 방어하기 위한 국수주의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 이런 현상들은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용유를 구할 수입처를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식료품 원자재 가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관광산업 회복되고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행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내식 많이 이용합니다. 그죠? 예, 기내식을 제공하는 업체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그런 우리나라 기업 중에 GGK 같은 기업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변화 국면에서 당연히 식료품 수요도 늘어나는데 그 수요가 계속 유지되지만 공급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식료품 가격이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두나 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자재,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23년의 전망서에 담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예, 관점에서 식료품 관련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원자재를 수입해서 식료품을 가공하는 가공업체는 오히려 불리하죠. 그렇겠죠. 예.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비용이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단순히 식료품 기업이 아니라 예, 그 식자재 혹은 그런 식료품 원자재를 확보하는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아니면 식료품 원자재 가격에 추종하는 ETF 상품 같은 것도 또 아주 적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식료품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뭐 장기화되면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리세션으로 가냐잖아요. 뭐 최근 네. 들어서 미국 채권의 금리의 그 장단기 그 역전 현상까지 나오면서 리세션이 그러면 이제 보통 과거를 봤을 때 10중 8구는 리세션이 나온다 막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김광석 교수님께서는 향후 미국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리세션이 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국 경제가 리세션이 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특히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R의 공포, 리세션의 공포,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예. 이게 발생할 때마다 참 기이한 일이고 그 전에 이게 어떤 위기의 공포의 어떤 전조현상처럼 일컬어졌기 때문에 또 한 번 위기감을 가져서 그게 또 한 번 이런 투자를 제약시키면서 경기 회복을 막는, 지금 IMF는 그런 표현을 setback이라고 썼어요. setback. 예. 예. 글로벌 리커버리를 setback 시키는 그런 요소라고까지 표현을 한 바 있는데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예.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데 단기 금리가 안 떨어져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있고요. 아,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단기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있어요. 두 가지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거시경제가 안 좋다는 뜻이고 그렇겠죠. 미래 경제가 더 안 좋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왜 인하 안 하냐는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장기 금리도 올라가고 단기 금리는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긴축적 통화 정책 때문에. 예. 예.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좀 저는 오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탄탄하게 올라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야인데 기준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인상하는 거 아니냐, 좀 적당히 올려라라는 그런 제안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기준금리의 스탠스는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있고 필요시에는 뭐 긴급 회의도 열 수 있겠지만 그 8번 회의를 거치면서 이게 불안한 조짐이 있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돼. 빅스텝을 안 하면 돼요. 예. 그리고 FMC 위원들이 당연히 안 할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경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탄탄할 거라고 보는 그런 시야가 뒷받침되면서 기준금리가 그걸 가로지르는, 혹은 이 단기금리가 가로지르면서 나타나는 이런 역전 현상이 전혀 다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기의 어떤 전조현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설마 그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는데, 그럴 경우라면 기준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바꿔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빅스텝 한다고 하죠. 예. 그런데 실제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잡혀요. 그러면 빅스텝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지금의 판단은 빅스텝을 할 것 같지만 초인플레이션 시대니까. 근데 그때 가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슬로우 스텝, 베이비 스텝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이 RA 공포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며칠 전에 그 IMF 디베이트 영상을 제가 좀 봤는데 파월 의장이 거기에서 일단 5월 달에는 0.5% 인상이 뭐 온 더 테이블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뭐 6월 달, 7월 달은 0.75%씩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내년 초가 되면 한 3%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전망인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봤더니요, 그 네. 도이치뱅크에서 금리 5%까지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네. 어떻게 보시나? 이게 그 정말로 5%면 정말로 큰일 나잖아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금리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FMC 위원이다라고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 FMC 위원들이 다수결 컨셉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얼마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텐데, 그걸 이제 판단하는 근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우리가 판단해야 될 지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세 가지입니다. 이것마저도 추격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예. 이제 하나가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중앙은행의 롤이 물가 안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을 잡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 고려 요인인 거고요. 그 예. 두 번째가 바로 경제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예. 세 번째를 굳이 말씀드리면 실업률인데, 예. 이것은 경제 성장률과 같이 묶은다면 어쨌든 음. 경기 판단과 물가 판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물가는 오히려 빨리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의 고점이 2분기라는 거죠.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에 근거하면. 예. 그리고 IEA, 우리 프랑스에 있는 OECD의 산하기구라고 볼 수 있는 예. IEA의 전망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2분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저유가 시대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피크아웃은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까지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물가가 자연스럽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역시. 그러니까 제가 낙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게 경제가 생물이잖아요. 지금의 관점에선 초인플레지만 또 초긴축으로 가면 또 저인플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초긴축으로 가면 투자 심리와 또 소비 심리 이런 게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판단해야 될 중요한 근거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물가 잡자고 경기 회복을 포기할 것이냐? 그건 그러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냥 선제적 지침이다. 너네들 준비해라.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테니 준비들 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역할도 굉장히 크겠다라고 강조하고요. 정작 그 국면에 가서는 그렇게 빅스텝을 계속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WEO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22년 물가 상승률이 고점이고 23년은 또 다시 저물가가 걱정되는 경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계속 물가 잡겠다고 초긴축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다른 토끼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률은 잠잠해질 것이다. 또 기저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는 이미 엄청나게 오른 거에서 다시 오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완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FOMC 입장에서는 경제 상승률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세션으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제가 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과격한 발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사두거든요. 그렇죠. 사재기 열풍이 불잖아요. 앞으로 물건 구하기 어려울 거야. 가격이 폭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미리미리 사두거든요. 사재기 열풍이 붑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폭증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면. 그럼 그게 또 다른 가격 상승을 야기해요. 더 올라가죠. 또 임금 협상 같은 경우도 내년 물가 더 오를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임금 협상 과정에서도 임금을 더 올리려고 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격에 반영돼. 그리고 우리 김밥집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봐도 내년 또 쌀값 오를 것 같아. 내년 또 기름값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메뉴판 가격을 지금 정해야 되는데 지금 3,000원이라고 할지 4,000원이라고 할지 이 메뉴판은 매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바꾸면 상당히 오랜 기간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맛집들만큼은 가격을 높게 잡습니다. 그래야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실제 물가 상승을 만든다는 거예요.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는 또 다른 물가 하락을 만들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은 계속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계속 디플레이션. 그런 디플레이션 그 트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발언, 선제적 지침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FOMC가 지금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년에 걸쳐서 8번 회의를 나눠서 갔습니다. 그죠? 그때그때 경기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겠죠. 미리부터 그것을 예단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수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최근에 좀 덜덜 떨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조금은 좀 안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